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가난한 친구가 왜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30년 넘게 알고 지낸 고향 친구의 전화벨 소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주성아, 오늘 소주나 한잔하자. 이 평범하고 정겨웠던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뿌리째 흔드는 재앙의 신호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살고 있는 67살 이주성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인 30년 세월을 인천 모래내시장에서 성실과일이라는 간판 하나 걸고 버텨왔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트럭을 몰고 공판장으로 향할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인천 앞바다의 칼바람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톱 밑에는 가시가 박혀 피가 나도 그저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 생각하며 과일 박스를 날랐습니다. 그런 제 곁에는 젊은 시절부터 떵떵거리던 친구 상구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항상 깨끗한 양복을 입고 다니던 녀석이었죠. 그 친구는 가끔 시장에 들를 때면 제 구분 등을 툭 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야, 주성아, 언제까지 이 썩은 과일 냄새 맡으며 살 거냐? 인생 즐기며 살아라. 상구는 돈을 잘 번다며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 동창회라도 나가면 수십만 원짜리 술값을 턱턱 내며 주인공 행세를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내 혜미와 함께 매달 90만 원씩이나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돈 떼어내듯 꾸역꾸역 납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놈의 연금이냐고요. 상구조차도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연금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냐? 그냥 적금을 들어라. 이 답답한 놈아. 그런데 60대 중반이 된 지금 그 당당하던 상구와 저의 처지는 정말이지 무섭도록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215만 원씩 들어오는 부부연금 덕분에 적어도 자식들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는 안도감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친구 상구는 어떨까요? 자식놈 사업 자금 대준다고 퇴직금 3억 원을 홀랑 날려버리고 이제는 손주 영어 유치원비까지 대주느라 대출까지 끌어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인천터미널 근처 갈비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구는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할 때가 되자 갑자기 화장실로 숨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자리에 돌아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주성아. 너는 나라에서 연금도 2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나오잖아. 부자가 좀 내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내가 겨울마다 손이 터져가며 과일 포장지를 접던 그 세월이 상구 눈에는 그저 운 좋게 얻은 공짜 돈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술에 취해 전화가 와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너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도 다 우리 세금으로 받는 거 아니냐? 나 좀 도와주는 게 도리지. 기가 막혔습니다.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해서 한 푼도 못 받는 제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의 주머니만 탐내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가난이 사람의 인격까지 어떻게 파괴하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친구가 제 동정심을 무기로 제 마지막 생명줄인 연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는 30년 우정을 생각해서 그 친구의 국어를 받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제 아내와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 독한 인연을 여기서 끊어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친구는 정말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살피고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왜 그토록 아꼈던 친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 연금 없는 가난한 친구가 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제 뼈아픈 경험과 깨달음을 5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남은 여생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실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래내시장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32살에 빈털터리로 들어와 성실과일이라는 간판을 달고 첫째 딸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남들은 이제 막 깊은 잠에 들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 구월동집을 나섭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매서운 새벽 공기는요.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살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습니다. 공판장에 도착해 경매를 받고 무거운 과일 상자를 트럭에 싣습니다. 사과 상자 하나가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루에 수백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하면 무릎이랑 허리에서 뿌득 소리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제 아내 혜미는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죠.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나면 대충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비닐봉지를 뜯어 과일을 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번 돈 중에서 저희 부부는 매달 90만 원을 떼어냈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죠. 주성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 돈이면 고기를 사 먹지. 주변 상인들은 그 돈으로 적금을 들거나 금부치를 샀습니다. 심지어 당장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비웃는 사람도 많았죠. 그때 제 곁을 지나가던 상구는 비단 양복을 빼입고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야, 주성아. 너 그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에 목매는 거 안쓰럽다. 나처럼 건설 현장에서 크게 한탕 해야지. 언제 그 돈 모아서 노후 준비할래? 상구는 그때 현장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수십만 원씩 팁을 뿌리며 영웅 대접을 받았죠. 반면 저희 부부는 시장통 구석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아내 혜미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이 연금 계속 내야 할까? 상인의 사람들이 다들 바보라고 하잖아. 저는 그때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혜미야,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죽기보다 싫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달 피눈물 흘리며 납부했던 그 90만 원이 먼 훗날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 될 줄은요. 시장에서 과일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을 누워있을 때도 저는 병원비 걱정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낼 날짜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막연하게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9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었지만 불경기가 찾아오고 모래내시장 손님이 뚝 끊겼을 때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쌀쌀돈도 빠듯한데 연금공단에서 지로 용지가 날아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구는 그때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야, 그까진 연금 안 내면 어때? 그냥 나중에 지원금이나 받고 살면 되지. 너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평생 시장통 못 벗어나. 상구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돈은 벌리는 족족 연금이랑 보험료로 다 빠져나가고 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하는 분 계세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냐?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 시절엔 상구의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하게 돈을 쓰고 다니는 상구가 부러웠고 제 초라한 장사꾼 인생이 서글펐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지켜낸 그 연금 215만 원이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생은 그저 평범한 고난의 연속인 줄 알았거든요. 성실하게만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순진한 생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건의 서막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어 돌아왔던 그 충격적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60이 넘어가니 몸 이곳저곳에서 고장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날랐던 무릎은 비가 오기도 전에 먼저 시큰거렸고, 새벽바람을 견디던 기관지는 찬 바람만 불면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모래내시장 성실과일 간판을 내리기로 했죠. 가게를 정리하던 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마치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스마트폰에 찍힌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주성님, 145만원 입금 완료. 그날 저녁 아내 혜미와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제 연금 145만원에 아내가 따로 준비했던 70만원까지 합치니 딱 215만원이더군요. 젊은 시절 남들 다 외식하고 옷 사 입을 때 우리는 90만원씩 피 같은 돈을 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돈이 우리 목숨줄이야.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니 저도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연금을 받으니 생각처럼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공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금이 215만 원이나 나오다 보니 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었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로만 2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세금까지 내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더 팍팍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연금 많이 받으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막상 세금 떼고 나니 남는 게 없어서 허탈해하셨던 분들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다인가 싶어서 조금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후는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얼음판 같았죠. 하지만 적어도 저희 부부에겐 자식들에게 용돈 좀 보내라는 소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그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 상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구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만 3억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가 좀 죽었습니다. 30년 과일 장사에서 모은 아파트 한 채랑 연금이 전부인 저에 비해 상구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상구는 퇴직하자마자 부평에 있는 갈비집을 통째로 빌려 퇴직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 주성아, 너는 그 쥐꼬리 연금 받아서 언제 해외여행 갈래? 나처럼 크게 한 판 벌여야지. 상구는 여전히 화려한 양복을 입고 5만원권 뭉치를 흔들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날 상구가 낸 술값만 150만 원이 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래, 잘 나가는 놈은 따로 있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상구가 은퇴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를 찾아온 겁니다. 9월동 우리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상구가 저 멀리서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예전에 그 번쩍이던 구두는 온데간데 없고 뒤축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주성아, 너는 요즘 살만하냐? 상구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힘없는 한숨만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구는 그 큰 퇴직금 3억 원을 아들놈 카페 창업 자금으로 다 밀어넣었답니다. 자식이 죽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상구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상구는 아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도 정신을 못 차렸던 모양입니다. 손주 영어 유치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라며 그것까지 본인이 대출을 받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상구야. 내 노후는 어쩌려고 그러냐? 연금은 좀 나오잖아. 제가 걱정돼서 묻자 상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나는
국민연금 중간에 다 일시금으로 찾아 썼잖아. 지금 나오는 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돼.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연금 낸다고 바보 취급하던 상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올 돈이 없는데 나갈 곳만 수두룩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구가 그저 불쌍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밥 한 끼 못 사겠나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염치마저 앗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상구는 은근슬쩍 저를 보며 이런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부인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꿀꺽하잖아. 그 돈이면 인천에서는 재벌 소리 듣는 거 아니냐? 나 좀 부럽다 야.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곳간을 훔쳐보는 도둑의 눈빛 같아서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구의 진짜 본 모습은 술잔이 몇 번 오간 뒤에 드러났습니다. 주성아, 너 연금 담보로 노후 긴급자금 대출 같은 거 잘 나오지 않냐? 내가 지금 월세가 3달째 밀려서 그런데 딱 500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면서도 지켜온 제 생명줄 같은 연금을 상구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취급하며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박힌 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딱 500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냐? 너는 연금 담보로 대출도 잘 나오잖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고통과 인내로 쌓아 올린 노후의 성곽을 함께 허물어달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9월동 우리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데 상구는 제 눈을 피하며 식어버린 커피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비싼 술만 마시던 녀석이 이제는 가장 싼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서도 손을 떨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상구가 말한 500만 원은 월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끌어쓴 카드론과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한 급전이었습니다.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아들 사업에 다 털어넣을 때만 해도 상구는 자기가 능력 있는 아버지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에 수입 없이 자식 뒷바라지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내 독을 깨서 자식한테 주는 꼴이었습니다. 상구는 본인의 노후를 자식에게 올인했고 결국 자식 사업이 흔들리자 본인의 삶도 같이 벼랑 끝으로 밀려난 거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에게 퇴직금 다 내주고 연금도 없이 버티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친구를 둔 분 계신가요? 정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제가 거절할 기미를 보이자 은근히 제 자존심을 긁으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더라고요. 야, 주성아. 너랑 나랑 모래내시장에서 동고동락한 세월이 몇 년이냐? 너는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도 신청하면 나올 텐데 그거 어차피 우리 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구는 제가 연금 215만 원을 받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90만 원씩 보험료를 냈던 그 세월은 싹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받는 돈을 나라에서 공짜로 퍼주는 돈처럼 취급하며 그중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랜 친구라면 제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상구에게 저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안전한 현금 인출기로 보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 낼 돈도 없어서 체납 독촉장까지 날아왔다. 상구는 급기야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보험 타령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500만 원이면 내 연금 몇 달치만 아꼈으면 되는데. 하지만 그때 아내 혜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겨울마다 동상 걸린 손으로 사과 박스를 닦던 아내.
우리가 낸 연금은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친구의 눈물을 외면하는 게 참으로 독한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적 격차가 인격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난은 사람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고마워해야 할 일의 당연함을 느끼고 도와주지 않는 친구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놈으로 낙인 찍어버리죠. 솔직히 그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어 괴로웠죠. 그런데 상구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너는 자식들도 다 대기업 다니고 잘 살잖아. 우리 아들은 지금 중내 사내 하는데 친구 자식 좀 살려주면 안 되냐?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고 고생했는지 상구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의 성공도 제 연금처럼 나눠 가져야 할 전유물로 여기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상구는 저를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보상을 저에게서 받으려 했던 겁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날의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구는 제 거절을 듣고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시장 지인들에게 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상구는 어떤 식으로 제 숨통을 조여왔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독한 우정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입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상구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난 뒤부터 인천 모래내시장 상인의 동생들이나 옛 동창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거나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뒤 부평역 근처에서 오래된 시장 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소주 한 잔 들어가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주성 형님, 상구가 형님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돈 좀 모으고 연금 빵빵하게 나오더니 사람이 아주 변했다고 친구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소문 다 냈어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구는 제가 거절한 그날 이후로 주성이는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수천만 원 쌓아두고 산다. 제 아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그 잘난 연금 담보대출 한 번을 안 도와주더라며 저를 천하의 배신자로 만들어놨더군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만든 노후가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당연히 나눠야 할 전리품처럼 취급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평소 연락도 뜸하던 다른 지인들까지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야, 주성아. 너 연금 200만 원 넘게 나온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정도면 재벌이지. 나 이번에 손주 돌인데 좀 보태줄 수 있지? 형님, 저 이번에 보험 약관 대출도 안 돼서 죽을 맛인데 형님은 연금 수령자라 대출 한도 잘 나오잖아요. 명의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지쳤고 무엇보다 30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배설물처럼 던져버린 상구에 대한 분노가 제 가슴 속에서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과일 상자를 나를 때 비싼 양복 입고 골프 치러 다니며 노후 준비는커녕 보험 하나 제대로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불행을 제 탓으로 돌리고 제 성실함을 운 좋은 놈의 이기심으로 포장해버리다니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혜미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연금인데 저런 헛소리에 휘말려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서 연금 나오니 한턱 내라,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는 소리 들어본 분 계시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나 싶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처절한 가난과 사투를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연금 숫자만 볼 뿐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0대가 되면 그저 친구들과 등산이나 다니며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내 주머니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켜내야 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상구의 행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제 제 아파트까지 들먹이며 제 아내 혜미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차가워져야만 했습니다. 상구라는 인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위험한 암세포였는지 그가 우리 집 안방까지 침범하려 했던 그 기막힌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상구가 시장 바닥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도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매일 같이 울려대던 협박 섞인 전화도 돈 빌려달라는 구걸 문자도 뚝 끊겼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상구도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했나 보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인간인데. 그때부터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 혜미와 함께 소래포구에 가서 10,000원짜리 생선도 사고 간석동 근처에 있는 저렴한 칼국수 집에서 외식도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그동안 상구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아내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게 진짜 노후지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 합산 215만 원.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단단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걸 확인하며 내일은 또 어떤 소소한 재미를 찾을까 고민하는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혜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근처에도 가기 싫다던 사람이 툭 하면 외출을 하더군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동네 언니들 만나러 간다며 말끝을 흐리는데 60이 넘도록 거짓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던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제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울려 슬쩍 보니 발신자 이름이 동네 언니가 아니라 상구의 번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끊은 상구가 제 아내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내를 붙잡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아내도 상구의 뻔뻔한 가스라이팅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는 아내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상구라는 인간은 저라는 성벽이 단단하자 가장 약한 고리인 제 아내를 공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상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동정심을 유발했더군요. 혜미 씨, 주성이는 내 전화를 안 받네.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들놈은 사채 대출까지 끌어써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나는 지금 당뇨 보험금조차 낼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 상구는 아내에게 저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었죠. 주성이 연금 담보로 대출 좀 받게 당신이 옆에서 설득 좀 해줘. 그거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잖아. 친구 목숨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함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 하죠. 제 아내는
상구의 그 처절한 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안 속는데 배우자가 마음이 약해서 사고 칠까봐 불안한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모래내시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모은 그 연금을 상구는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야금야금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구가 조용해진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소래포구에서 회나 먹으며 웃고 있었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친구라는 작자가 내 가정을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어 놓다니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상구의 이 치밀한 계획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외출이 멈추지 않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터미널 근처 낡은 다방에서 제가 본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상구는 제 아내에게 어떤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찾아왔던 평화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졌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무서운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인천터미널 인근의 한 지하 다방이었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소파,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구석자리에서 저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 혜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독이 바짝 오른 뱀 같은 눈을 한 상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구의 손에는 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그걸 테이블 바닥에 탁탁 치며 아내를 몰아세우고 있더군요. 혜미 씨,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주성이는 지금 연금 215만 원 받으면서 배가 불렀어. 그 영감탱이는 친구 의리보다 자기 주머니가 더 중요한 놈이야. 근데 혜미 씨는 아니잖아. 우리 예정 봐서라도 이거 도장 찍어줘야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가 아내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대출 연대보증 서류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구는 이미 제1금융권은커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어떻게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제 아내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아내가 머뭇거리자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 아파트, 그거 살 때 주성이가 시장 상인회에서 빌린 돈 아직 다 안 갚았다는 소문 내가 내면 어쩔 거야? 그리고 당신네 딸들, 시집 갈 때 주성이가 탈세해서 집 해줬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기가 막혔습니다. 탈세라니요? 상인회 대출이라니요? 모두가 상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제 아내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인감도장을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구는 단순히 돈이 궁해서 손을 벌리는 불쌍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가정을 인질로 잡고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가 다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상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비열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오, 주성이 왔냐? 너 참 대단하다. 아내 뒤까지 밟고 말이야. 야, 기왕 온 김에 내가 도장 찍어라. 너 연금 나오니까 신용도 좋잖아. 500만 원만 보증서 주면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분노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우정이 500만 원짜리 연금 담보대출 보증서보다 못하다는 현실에 제 무릎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구가 이미 사고를 하나 더 쳐놨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이미 시장 사람들에게
제가 본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제 국민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흔들려고 시도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구역질이 났습니다. 상구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만 잘 살면 다야. 너만 연금 받고 너만 아파트 살면 다냐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부부 연금 215만 원 중에 절반은 내 거야. 내가 옛날에 건설 현장 있을 때 너희 과일 팔아준 게 얼마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너 연금 보험료 낼 돈이나 있었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상구의 손을 뿌리치고 아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다방을 나오는데 뒤에서 상구가 악을 쓰는 소리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희 집 구석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망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 괴물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상구는 정말로 제 인생을 망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 저희 부부의 연금 계좌에 대해 알 수도 없는 명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던 겁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법적 절차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가난에 미쳐버린 친구의 마지막 발악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그날 밤 9월동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제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분노와 허탈함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인천터미널 다방에서 상구가 내뱉은 그 독설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던 세월이 고작 500만 원 대출 보증서 한 장에 갈기갈기 찢겨나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저 남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연금 낸 것뿐인데. 아내 혜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가해서 잘 살고 있던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상구 아저씨가 나한테까지 연락해서 아빠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난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 인간이 이제는 제 자식들 직장 번호까지 알아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한테만큼은 시장에서 고생하며 과일 판 이야기, 구차하게 돈 때문에 싸운 이야기 안 들려주고 싶었는데 제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 상구라는 인간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상구는 단순히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는 제가 허위로 연금을 수령한다는 말도 안 되는 투서를 넣었고 구청에는 제 아파트가 불법으로 명예 이전되었다는 식의 악성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사받으러 다니는 과정 자체가 저 같은 노인네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걸 그놈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이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법률구조공단과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연금 215만 원 받아서 생활비 하고 나면 소송비용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인데 상구를 막기 위해 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상담을 받는데 보증이나 대출 관련해서 서명한 게 없으니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집에 오니 아내가 상구가 보낸 협박 문자를 보며 거실 불도 못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상구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현관문 도어락 소리만 나도 자지러지게 놀라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60대 넘어서 가난하고 독해진 친구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 농사 망치고 연금 한 푼 없고 퇴직금 다 날린 사람들은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의 평온함을 질투하다 못해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상구 눈에는 제가 받는 연금 215만 원이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뺏어간 도둑질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조여와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쓰러지면 이 미친 인간으로부터 내 아내와 집을 누가 지키나 싶어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구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이주성, 네 아파트 5억짜리 팔아서 나 1억만 줘라. 그러면 다 끝내줄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급기야 시장 시절 알던 지인들을 선동해서 제 집 앞으로 찾아와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돈 벌어서 지 혼자 연금 받고 호의호식하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요. 제 평생의 일터였던 모래내 시장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오물로 뒤덮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상구의 이 발악은 결국 자기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상구의 아들이 결국 사고를 쳤고 그 화살이 고스란히 저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며 사람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상구를 접근 금지 및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친구를 제 손으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 그 참담한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과연 가난과 광기에 사로잡힌 상구는 경찰 앞에서도 그 뻔뻔함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진흙탕 싸움을 어떻게 끝냈을까요?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32살에 인천 내려와서 평생 법 없이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30해 넘게 형 동생하며 지낸 친구의 이름을 고소장에 적어 넣으려니 손끝이 벌벌 떨려서 볼펜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담당 경찰관이 저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합디다. 어르신, 이거 접수되면 이제 되돌리기 힘듭니다. 정말 친구분을 고소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엔 겁에 질려 안방 문도 못 열던 아내 혜미의 얼굴과 상구의 협박 전화에 울먹이던 제 큰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접수해 주세요. 이건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침을 삼키며 대답하자 경찰관은 묵묵히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상구 귀에 들어가자마자 상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그날 밤 제가 다니는 구월동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찾아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주성, 이 독한 놈아, 친구를 감옥에 보내려고 내가 사람이냐?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제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거실 불을 다 끄고 아내와 숨죽여 앉아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상구의 악다구니가 마치 칼날처럼 저희 집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도끼가 무서운 거라는 거요. 상구는 이미 자식 사업 자금으로 퇴직금 3억 원을 다 날리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상구가 저를 이토록 괴롭혔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구의 아들이 사채 대출 5천만 원을 썼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조폭 같은 업자들이 상구를 매일같이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구는 그 돈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 제 연금 담보대출이나 보증뿐이라고 믿었던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딱한 사정을 알게 되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친구인데 하는 몹쓸 동정심이 고개를 들더군요.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지금 도와주면 어르신 노후연금 215만 원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다 날아갑니다. 친구 아들 빚은 친구가 해결해야지 어르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아릿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우정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잔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상구는 급기야 제 아파트 앞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내 연금 타먹으며 행복하게 잘 사나 보자.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내는 누가 지키고 우리 자식들은 누가 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112를 눌렀습니다. 친구의 뒷모습이 경찰차에 실려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세월이 그 차가운 철창 안으로 함께 실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인천 바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상구의 아들은 결국 불법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상구는 그 충격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상구가 입원했다는 병원비가 40만 원이라는 소리에 제 손은 다시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그 돈 내주면 상구는 또 당신을 붙잡을 거야. 우리가 낸 연금은 우리 목숨이지 상구의 보험금이 아니야. 아내의 그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은 어설픈 선이었습니다. 그 선의가 결국 우리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상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모래내시장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상구라는 이름의 가시에게도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지독한 우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텅 빈 제 가슴 속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상구는 결국 아들 문제와 본인의 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나타나 저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상구를 데리고 인천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솔직한 심정이었겠지요. 상구가 떠나고 난 뒤 저희 부부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9월동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뜨는 해를 보고 아내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우정이라는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아주 냉정하고도 단단한 현실이 들어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네. 아내가 달력을 보며 건넨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고 통장에 찍힌 215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시장에서 과일 팔아모은 돈이 아닙니다. 상구 같은 이들의 유혹과 협박, 그리고 주변의 비아냥을 견뎌내며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상구보다 돈이 더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다 걸지 않았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와 연금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저도 상구처럼 퇴직금 3억 원을 자식에게 올인하고 연금 보험료를 아까워하며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제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압니다. 건강보험료 20만 원 내고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내고 식비랑 생활비로 100만 원 남짓 쓰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남은 돈으로 아내랑 소래포구 가서 10,000원짜리 횟감 하나 사고 동네 카페에서 3,000원짜리 커피 마시며 수다 떨 수 있는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돈이 많아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돈은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건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수입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제가 연금 215만 원이 없었더라면 상구의 그 비열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용기가 과연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60대 이후의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하더군요. 서로의 주머니를 탐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상구가 떠난 빈자리에는 이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노후를 지켜온 시장 동생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퇴 후에 진짜 인생 공부를 시작한 기분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화려했던 과거의 직함도 젊은 시절의 우정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꾸준히 납입했던 그 연금지로 용지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의 거친 손등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상구와 싸우는 동안 수십 번도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소박한 평화를 보며 생각합니다. 참 잘 참았다. 주성아, 내가 내 노후를 지킨 게 아니라 연금이 내 인생을 지켰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상구 같은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 약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내 생명줄을 잘라서 남에게 주는 건 선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난한 친구가 싫어지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평온한 바다에 던지는 돌멩이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 저처럼 연금을 지키느라 고생한 분들을 위해 제 경험담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진실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켜내는 독한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로 향해 갑니다. 제가 겪은 이 뼈아픈 시련 끝에 얻은 시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노후 생존 법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상구와의 그 지독했던 인연을 정리하고 난 뒤 제가 구월동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곰곰이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60대에는 가난한 친구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걸까? 단순히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이 그 사람의 영혼과 염치까지 갉아먹었기 때문이고 그 화살이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저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뼈저린 경험을 통해 얻은 시니어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5가지 조언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동정심이 부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친구를 보면 마음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215만 원 연금은 남아서 베푸는 돈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써야 할 수술비이고 아내의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내가 굶으면서 남을 돕는 건 선행이 아니라 내 노후에 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당신의 성실함을 운으로 치부합니다. 상구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과일 상자를 나를 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받는 연금을 우리 세금으로 받는 공짜 돈이라 부르더군요. 가난한 친구에게 당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 숫자만 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상구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퇴직금 3억 원을 아들에게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만큼 큰 자식 사랑은 없습니다. 네 번째, 연금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도 비굴함이 섞이고 친구의 호의를 시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상구의 그 독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15만 원이라는 확실한 내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저도 상구의 가스라이팅에 휘말려
아파트 담보대출 도장을 찍어줬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60대 이후에는 2년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내 노후를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주머니를 노리고 내 평온함을 깨뜨리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이죠.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그림자를 잘라내야 비로소 내 삶에 볕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차갑고 서글프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우정을 돈 때문에 끊어냈다는 소리가 모질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다리를 쭉 뻗고 잠에 듭니다. 남동구 9월동 이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이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인천 모래내시장에 그 매서운 칼바람을 견디며 악착같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저축을 했던 이유는 거창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그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니어 여러분, 혹시 주변의 상구 같은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연금 나오니 밥 한 번 사라는 농담 섞인 압박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내 노후 연금은 내 생명줄이지 남의 보험금이 아니다. 둘째,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내 앞가림부터 확실히 하자. 셋째,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박해도 좋으니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실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키는 노후가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진솔하고 뼈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